달러 환율 1,300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 1,300원을 넘으면 이때는 제가 탑다운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지만 과감하게 종목도 좀 말씀드릴게. 그때를 사야 된다. 세계가 직면한 5가지 거대한 변화. 넥스트. 빈센트 김두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뭔가요? 요즘에요? 네. 사실 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좀 뷰가 셀 땐 세요. 그렇죠. 네, 제가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계속 그 행태를 하냐면 네. 역지사지라는 마인드예요. 왜냐면 요즘에 레가시 미디어가 뭐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채널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의 논리와 이 사람의 결론을 가져가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던 네. 아니면 반대를 포지션을 잡던 네. 뭔가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라는 의미에서 뷰를 맞춤표를 찍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2달 동안 제가 주창했던 뷰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을 보자. 외환시장. 왜냐하면 항상 외환시장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1,300원을 터치를 하면 네. 이때부터 이제 저희 전망인 거죠. 1,300원을 터치하고 달러 위안이 7 위안을 넘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언론은 세상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저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으로 넘으면 제가 감안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약해질 대로 다 약해졌다. 이 다음에 약해지려면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1,300원을 터치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게 2분기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2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90원을 넘어서 이제 10원밖에 안 오니까 다들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1,200원 선을 간당간당하고 네네. 환율이 100원을 오르는 건 말이 돼? 또 달러 위안이 그때 6.2, 6.3이었는데 지금 6.78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안한 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강한 뷰였죠. 뷰가 맞았네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고 틀리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메시지를 드린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 사람 말처럼 정말 환율을 보고 그때 이후에 내가 대비를 미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알람 기능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가장 큰 저에게 질문들은 그 뷰가 여지까지 맞냐, 유지하느냐, 네. 아니면 바뀌었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얘기를 하죠. 네, 여전히 그 뷰를 고수하고 있고 네. 지금도 속된 말로 이제 후달리지만 네. 달러 환율 1,300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 1,300원을 넘으면 이때는 제가 탑다운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지만 과감하게 종목도 좀 말씀드리는 게 그때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외국인이 훨씬 더 쉽사리 싸게 대형주를 살 거다. 1,300이 넘으면 삼성전자를 사라. 썸네일 나왔네. 이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주가 외국인이 얼마나 사냐에 따라서 그런데 10만 전자 보다가 이제 6만 전자 초반에 왔다 갔다 있으니까 적어도 뭐 8만 전자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에 너무 궁금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궁금해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국민 주식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뭐 제도권이 있었던 분들은 포트폴리오상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고 돈은 아마 좀 더 다른 소부장 쪽에서 돈을 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뎁스 있게 대형주를 제외하고 다른 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과 자칫 잘못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봤을 때 지금 국면에 특히 올해 같은 시기가 짧은 투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처럼 많이 싸졌던 부담이 좀 덜한 더구나 외국인 입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강한 가정을 깔고 있지만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1,400원을 갈 확률보다 1,300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 자산에 대해서 살 거고 그럼 한국 자산이 물론 전문가이신 부동산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지만 주식을 산다면 가장 주식에서 포지션이 큰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큰 고민을 해야겠지만 외국인이 꼭 답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삼성전자를 지금보다는 그때 좀 더 가감하게 들어갈 유인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딱 입력됐어. 1303전. 딱 입력됐어. 그러니까 이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냥 제조업으로 중국의 그냥 그런 성장에 그냥 묻어서 네. 좀 성장을 했다면 네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주요한 네.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세계 경제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좀 이렇게 썰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뭐 재밌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흔히 새 학기가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급에 모여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새 학급이 됐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네.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지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잘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부자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네. 자 산업 산업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산업적으로 보면 21세기의 쌀이라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 다른 모든 국가와 잘 융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 한국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기회의 반대급부는 위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회를 저만 예를 들어서 새 학급이 됐는데 저만 사람들한테 막 환호받고 인기가 많으면 또 다른 한편에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 사람이 기를 쓰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못 뺏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흠집 망가뜨리고. 내겠죠. 흠집내겠죠, 네. 진짜. 예. 둘 다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국에게 반도체란 기회이자 위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책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 네. 그게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쌀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핵심 어떤 자원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국내에는 삼성전자라는 굵직한 반도체 기업이 있고 네. 그러면 앞으로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보면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면 그냥 고민 많이 안 하고 네. 삼전을 그냥 오랫동안 묻어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네, 꽤 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행태가 지난 연말부터 있기 때문에 10만 네. 전자에 대한 콜이 있고 네네. 10만 전자 갈 겁니다. 언제가 문제죠. 언젠가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책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재밌게 미국의 안보 자산하고 결부시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 자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랑 결부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의미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석유에서 반도체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신년마다 나오는 백악관 회의에서 네. 웨이퍼를 들고 그러니까 반도체 8가지 공정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동그란 판이 있어요. 네. 그걸 흔히 웨이퍼라 그러는데 그 웨이퍼를 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 우리는 이걸 못 만드냐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고 최근에 미국의 행정부들의 행태를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 태세를 좀 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에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미국이라는 큰 국가, 전 세계를 호도할 수 있는 큰 국가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가 됐는데 한국은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가의 존속 여부하고도 결부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런 안보 자산의 순위가 높아지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어떤 전략적 행태를 보여야지 우리가 앞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네, 궁금해요. 네,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흔히 그거를 파운드리라고 네. 해서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TSMC가 58%고 삼성전자가 18%, 그러니까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꽉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만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가장 옆에 있는 중국이 호신탄탄 이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한국으로 하여금 기회이자 불안 요인 아니면 또 다른 그러니까 기회이자 불안 요인이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이 갭이 워낙 큰데 네. 이게 계속 커질 것인가 아니면 좁혀질 것인가 그런 삼성전자는 계속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미국도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력이 삼성전자한테 상당 부분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기회 요인들만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미국이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역사가 좀 오래됐으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책에도 있지만 198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먼저 만들었던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네. 인텔이라는. 네. 근데 그동안 20, 30년 동안 이제 안 만들었죠. 못 만든 게 아니고 안 만든 겁니다. 우리는 못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안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쌌으니까. 제가 안 만들어야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20, 30년 동안 안 만들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그거를 만듦으로써 부를 축적했는데 그게 대만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네. 근데 서로 간에 옥신각신 결국 지금 대만과 한국 간이 살아남았고, 근데 미국이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만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면 이 시계 추가 어디로 쏠릴까? 우리는 지금은 대만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니까 그럼 대만하고 우리만 살아남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인들이 보는 형태는 다르죠. 단 한 번도 미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자산이 국가재 1호의 안보 자산이었을 때 미국이 안 가져본 자산이 없습니다. 석유도 결국 미국이 쉐일이라는 큰 혁명이 이미 1950년대부터 이론적으로 형성됐었는데 경제적인 논리를 부과하면서 이미 2018년도에 전 세계 제1위의 산유국이 된 것처럼 그런 것을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은 인텔이 미약해 보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결코 미국이 못 가질 리가 없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버림당할 것인가 팽당할 것인가. 네, 그런 기로에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들어가면 그 골든 타임이 몇 년일까? 우리는 그걸 길면 길수록 좋죠. 그리고 각종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미세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면 캐치업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쎄요, 그냥 미국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계가 길진 않다.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계속해서 실적 가이던스 이후에 나타나는 해석들이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우리가 TSMC 같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2등 기업이기 때문에 1등 기업에서 2등 기업에서 영원히 3등 기업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보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런 걸 모르는 전자가 아니고 이것을 대비 안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을 알고 투자하자라는 것은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를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제일 무서웠던 거는 TSMC를 둘러싼 대만을 둘러싼 네. 그 G2의 그 다툼 네. 그걸로 인해서 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떻게 네. 갈지 모른다라는 게 맞습니다. 좀 무서운 일인 것 같고 네. 아까도 그 팬클럽에서 그 부분 네. 되게 무서워하신다고 네. 얘기해서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책을 출간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책은 보통 초고가 나오고 마침표를 찍기까지 빠르면 한 2달 걸리는 것 같고 뭐 길게는 뭐 몇 달씩 걸리죠. 근데 제 책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운이 좋게 지난해 연말에 이제 이 가능성을 좀 높게 봤고 책에 실었죠. 근데 이미 벌어졌고 5월 9일 날 뭐 봉합을 기대했으나 이제 장기전에 돌입했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끝내냐? 미국이 끝내는 겁니다. 푸틴이 아니고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거고요. 자,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그럼 다음 스텝은 뭐냐? 저는 이것을 뭐 단순히 푸틴의 어느 야망과 야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의 신냉전 시대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패권 경쟁의 도화선이 어딜까? 저는 대만 해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외신에 보면 시진핑이 10월달 정단대회를 앞두고 대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보아하니 결국 이거는 러시아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장기전이라는 것은 먼저 선빵을 쳐도 크게 뭐 국가적인 어떤 뭐 존속 여부가 결부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상당히 중국의 그 뉴스 기사로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는 측면이 이 다음에 타겟은 어딜까? 그러면 이 대만 쪽에서의 군사적인 긴장감들이 상당 부분 확대될 수 있다.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 전당대회와
중국은 10월,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그때 전후로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다음에 결정지는 이 신냉전의 격전지는 대만 해협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에겐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참 마음 아프죠. 가슴 아프고 인도주의적으로도 참 잘못된 일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투자는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이기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답변인데 우리가 얼마나 피부로 느낄까요? 잘 못 느끼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대만에서 아마 이런 비스무리한 군사적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2,500선이 아니고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물론 TSMC의 큰 타격이 반대급부로 삼성전자한테 반대급부로 호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원상복귀가 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 G2의 전쟁 가능성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리스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안감을 안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조심하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거기서 인가요?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네. 높다고 보세요. 네. 저는 우크라이나처럼 네. 중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일단 대만 한 대 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던 미국도 이제 심각한 얘기네요. 예. 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좀 미쳤고 그래서 다들 막 불안하니까 주식시장도 출렁거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면 네. 그거는 뭐 세계가 완전 휘청휘청할 문제가 아닐까요? 네. 엄청 큰 일. 네, 그래서 저는 70년대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처럼 네. 원래는 국지적인 당시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미국의 갈등 양상이 빠르게 타올랐지만 빠르게 내려갔던 것처럼 아마 중국은 빠르게 타오르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질질 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의 장기화는 지금 우리가 여파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네,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 이미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결부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2010년 11년도에 아랍의 봄 결국 러시아의 주력 수출 중에 품목 중에 하나가 밀이에요. 그 밀 수출을 어디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냐면 가까운 지리적인 중동 지역이에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네. 근데 2010년 7월 달에 러시아에 큰 가뭄이 있어서 지금과 똑같이 뭐 전쟁 이런 가능성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밀 수출을 금지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금지되는 것처럼 네. 강제적으로. 당시 가장 크게 여파를 느꼈던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도화선이 이 러시아의 밀 수출의 금지와 결부됐다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는 에그플레이션 이것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의 특히 정치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정치적 불안감이 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가의 상승 압력과 정치적 불확실성 압력 이런 것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또 다른 나비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고 점점 강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시작도 안 했다. 야, 너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인버스에 투자해, 인버스에.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되게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네.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기만 하고.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중에 알프레드 마샬을 좋아해요. 쿨 헤드 웜 핫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런 비유에서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네.